먼저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친환경 에너지 아카데미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친환경 에너지 아카데미 강연 주제는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기 때문에 첫 강연 주제는 적정 기술이란 예로 첫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정 기술에 대해 배우는데 당연히 적정 기술 전문가에게 배워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총 8강연을 해주실 분은 국내 적정 기술 1호 개발자이시며 국제개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MG 적정 기술 대표님이십니다. 김만갑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만갑입니다. 뒤에다가 교수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습니다. 제 소개는 프로필에 대한 소개는 자막으로 나올 것 같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교수로서의 활동보다는 라오스에서 적정 기술을 통한 지역 공동체 자립을 목표로 MG 적정 기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회에 거쳐서 강의 진행을 하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진행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브런치북하고 연재 그리고 저희가 라오스에서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디아스포라나 이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3개월짜리 교육 훈련을 진행하는 교환을 만들었는데 그 교육 내용을 8회에 걸쳐서 압축해서 하는 거라 내용이 좀 빡빡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속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걱정한 거가 교육 대상자들이 연령대가 각각이더라고요. 이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년들까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브런치북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강의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일반 여러분들이 전혀 무리한들이 아니라 그래도 특정 기술에 관심이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 강의를 이렇게 듣는 걸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아주 쉽게 너무 이론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루하거나 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강의 주제는 8회에 걸쳐서 하는데 첫 번째 오늘은 적정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건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세계에서 움직이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주로 소개되는 자료들을 주로 가지고 강의를 듣거나 적정 기술을 관점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움직였을 적에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하는 2강부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또는 자료에서 나오는 적정 기술에 대한 것 이런 것 소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간접 사례 같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적정 기술의 로드맵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한 개발 스토리나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그리고 현지에서 진행했던 공동체들의 자립 프로세스 그리고 또 마지막에서는 향후 적정 기술을 통해서 지속 가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여기다가 말씀드릴 거는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해볼게요. 강의를 하면서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쉽고 재미있게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저한테 일반적으로 강의 듣는 느낌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
근데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않도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이 여러분 두 장 나와요. 하나는 라이프 스트로우하고 큐드럼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이게 익숙하지 않나요? 이 두 사진은 적정 기술 관련해서 만들어진 제품 중 대부분이 책자나 또는 포스터 사진으로 적정 기술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제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자가격리하는 중에 심심해서 케이블 TV를 보니까 또 그 NGO나 보호단체에서 아프리카에서 움직이는 그 물 공급하기 프로젝트를 나오고 그걸 소개하는 소개 영상에서 소나 동물의 똥들이 둥들고 웅덩이에서 흙탕물을 떠올리는 장면 혹은 퇴색된 비닐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이 귀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집까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또는 어깨에 메고 싱겁게 운반해 드는 상황. 무엇보다도 이 일이 장년이나 어른들이 몫이 아니라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시리도록 안타깝게 와닿는 현실감의 무게감이 자꾸 느껴지는 것도 있죠. 사진의 두 제품은 각각 물을 하나는 스트로우는 정수, 하나는 이 생활수를 운반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안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개발 국가를 돕는 일환 사업의 일환으로 유엔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 라이프 스트로우의 경우는 100만 개 이상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제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다른 기존의 적정 기술보다 젊은이들이나 현대인들이 공감하고 이런 뭐랄까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번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첫째, 이 만들어진 제품이 저개발 국가의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것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기존에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물이 없으니까 비닐에다가 얹어놓고 아침 저녁이 온도차에 의해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진짜 한 50년 전, 60년 전에 했었던 그거를 아직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적정 기술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하이테크놀로지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소재, 신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소관의 내용을 보면 스트로우에 들어가는 UFP 필터, 혹시 UFP 필터에 대해서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중공사 실을 통해서 탁한 물이나 세균이 들어가면 그 나오면서 맑은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미지를 줬다는 거고 세 번째는 기존의 적정기술 제품과 다르게 편리해요. 돌아다니면서도 어디서든지 물 먹고 싶으면 스트로우를 차고 갔다가 물을 마시면 되는 거고 또 디자인도 아주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감각에 맞도록 보완된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측에 있는 큐드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큐드럼도 스트로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정기술 제품인데 타이어 형태의 드럼통에다가 물을 넣고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큐드럼 타이어 같은 튜드럼에다가 가지고 이걸 움직일 적에 가다가 보면은 뾰족한 돌 같은 데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소재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신소재를 넘어져거나 어떤 그 물체에 부딪혀도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 이런 신소재로 만들었다는 데서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제품이 그렇게 좋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물 문제, 전 세계적으로 물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 물 문제 그냥 거기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 큐드럼만 갖다 대면 되고 또 라이프 스트로우 갖다 대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저 뒤에 사진 한번 볼까요? 좌측에 어떤 아프리카 이 사람이 스트로우로 물을 먹고 있는 장면이 있고 하나는 캄보디아 장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강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떠가는 장면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좌측은 그래도 물이 좀 깨끗해요. 우측은 이게 확탕물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하나하나씩을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근데 봐요.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 흙탕물 같은 경우는 스트로우는 중공사를 통해서 맑은 물을 먹는 건데 캄보디아는 전부 다 황토흙물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물을 몇 번만 빨아먹고서 안 쓰면 이게 실속 안에 이 황토가 들어가고 딱딱 굳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쓸 수가 없는데 아니 그 한 가정에 이 한 달 수익이 이게 200불, 300불 가지고 스트로우를 이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대충 알아보니까 하나당 거의 우리 돈으로 10,000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10,000원이면 얼마예요? 돈이? 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돈을 주고 200불 사갖고서는 그것도 몇 번 써갖고서는 못 쓰는 거라면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 기술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 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휴드럼도 마찬가지예요. 휴드럼의 경우 사진이 나오죠. 하나는 아프리카 같은 게 넓은 평원이고요. 하나 사진은 이제 산간 사진이 없어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 동남아의 대부분 나라가 반절은 1년 중에 반절은 우기예요. 그러면 질은 거기다가 이 드럼통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어렵겠고 또 한 가지는 네팔이나 라오스의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지고 가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거 적정규제라고 만들었다 간다면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다 너도 나도 이게 미친 사람이 말고 정신 이상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질이나 기후나 문화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만드는 것 이게 적정한 적정 기술이라는 겁니다.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고 지역, 환경 이런 특성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해외 사업을 하는 분들 또는 NGO 해외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지역 공동체 자립 문제에 대한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짤 적에도 그냥 한국식에서 여기서 인터넷 보고 짜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춰서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화적이나 환경적 요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법도 각각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 그 속에서 자립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이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하고 내보냈지만 거의 성공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달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문화적 특성,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걸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막 빨리빨리를 서두르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우리 문화상으로 끼리끼리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끼리끼리 한국 사고방식이 그리고 어떤 형태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끼리 그냥 만들고 우리끼리 대화하고 야 이거 필요할 거야? 이렇게 하고 만들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리처드 리스벳 교수가 말했어요. 많은 이 학생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 창의적 연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반창의적 성의성 연구란 책에서 이분이 이랬어요. 당신들이 진짜 비범한 인간이 평범한 학자가 되고 싶다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고 그들의 영향도 받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같은 분야 사람들만 끼리끼리 어울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 과학이나 이 과학자들이나 자기 분야 외의 사람들을 못 만나보다 보니까 시, 소설, 서적 이런 거 읽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만 해도 바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렇고 그런 사람들 보류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꼬집어서 반창의성 연구라는 책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적 환경에 대해서 지금 개론이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인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뭐 그 역사적인 건 여러분들 지금 다 잘 알죠. 근데 코로나가 작년부터 재작년 말부터 발생하면서부터 정말 지금 현장에서는 말도 못하도록 우리 한국도 그렇겠지만 말도 못하게 지금 변화되어 있고 내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의 때 잠깐 한국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서 가서 있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을 저녁 때 시키면 새벽에 와서 도착해 있더라고요. 이 우리 시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다시 돌아갔는데 어 1월 초에 저희가 이제 그 라오스 북동쪽에 베트남 근처에 있는 쪽으로 자료조사나 이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흘간을 쭉 돌아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거를 내가 발견했어요. 라오스는 저개발 국가니까 굉장히 낙후할 거라고 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서 현재 거기를 보니까 그 먼 길을 세상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전날 신청을 하면요. 그 밤새도록 버스 이동 밤새 야간 이동하는 버스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다음 날이면 집집에다가 배달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 이게 세상이 이게 어떻게 변한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런 저개발 국가 여러분들이 진짜 상상 속에서는 아프리카 밀림 지역이라고 같이 생각했던 그런 지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가 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오래전 우리 같이 오래전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해요. 그거는 40대 이후가 되면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40대까지 괜찮을라나? 내가 가서 햄버거 가게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뭘 먹으려고 들어가니까 이거는 옛날에 주문하면 되는 거가 아니고 뭐 카드가 가지고서는 내가 알아서 주문해야 되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찍고 있냐고. 그러니까 도와주더라고. 거기 가만히 보더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와서 있으니까 와서 전문 아가씨가 와서 아 이거 제가 현금으로 그냥 여기서 처리해 드릴게요. 뭐뭐 필요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세상이 점점 어려울 것 같아. 요즘 뭐 며느리 집에 가려면 며느리가 번호 안 알려준다면서 그럼 못 들어가지 뭐. 이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근데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이런 상황을 되짚어보면 어쩌면은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테물은 이 변하지 못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못하겠지만 살아나가려니까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고의 틀을 깰 기회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저개발 국가의 지원 사업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냐면 지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NGO를 통해서 또 OECD 가입 국가에 가입하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ODA 개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나누어지기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요. 서구의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들은 이거는 비효율적이고 이 나라 잘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방해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전부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근데 그게 거의 보편화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눠줘야 되고 잘라놔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 단체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 들어가면 벽일을 해준다는 거야. 쌀을 나눠주겠대요. 근데 거기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쌀 나눠주는 걸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해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한 걸음 세계적으로 지금 한 걸음 우리는 지금 아직도 1차 1단계인 나눠주기인데 서구에서는 어떻게 아쇼카 벨로우 재단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아쇼카 벨로우 재단 보면 세계적인 사회적 그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제가 거기서 1차, 2차 그 회원 멤버십에 대한 그 뭐야 심사를 했는데 2차까지 들어가면서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국에 소속이 없어서 안 된다고 태국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환경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 근데 어느 시점이 돼서 물고기가 다 없어져서 잡는 법을 다 너무 잘 알아서 그럼 물고기가 아무리 잡는 법을 해도 물고기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이거는 더 큰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구 일정 부분에서는 물고기 잡는 환경을 보호해가면서 하는 쪽이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조금 더 뒤에 가서 적정 기술에 관계되는 것들을 이제 역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하다 보면 설명해 줘. 요즘은요 뭐든지 적정 기술도 인간이에요. 사람 그리고 환경입니다. 이 주제가 환경입니다. 적정 기술하고 환경하고는 어떻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NGO나 아직도 NGO나 구호단체에서야 솔직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적정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처럼 하는 젊은이들이나 또는 적정 기술을 통해서 어디 가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오로지 박애정신하고 정의감, 열정페이 이거 갖고 지속 가능이라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조금 나가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적정 기술에 대한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는 거가 뭐든지 공짜로 네 힘으로 하라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 선한 박애정신도 있고 또 정의감, 열정 이거는 한 시대 잠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해외에서의 적정 기술은 그렇게 1, 2인처럼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뭐라 할까 관심이 필요하고 그들이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이제 내일 단계별 이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진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현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동시에 지속 가능한 적정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 기관이 선호하는 쉽게 말해서 한국식 적정 기술 개발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찾고 또 현지인들이 선호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공동체나 이것들을 움직이는 젊은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실제 뭐라 할까요? 자립이 되고 그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의 개발 그리고 적용 로드맵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 그리고 성공 사례보다 그 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실패 사례 그리고 실패는 어떻게 해서 실패가 됐는지 그거를 어떻게 고쳐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정 기술이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정 기술 그러면 인도의 간디, 슈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실제 슈마가 그 독일 사람이고 학자인데 이분이 이 적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수필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그냥 그 시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시대마다 어떤 관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게 관심을 가지죠. 근데 그분이 주장했던 것들은 뭐냐면 중간 기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선진 기술도 아니고 낙후된 기술도 아니고 중간 기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중간 기술이냐 하다 보니까 인도의 간디가 쓰던 폭력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몰래를 통해서 산업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레를 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립을 하거나 이들을 돕는 일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걸로 1세대를 이 간디를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레 이게 딱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슈마허가 중간 기술이라는 것들을 강조했다면 근데 이분들이 거의 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60년도 때 70년도 때의 그 과정입니다. 60년도 후반 때 슈마허가 적은 것이 아름답다고 해서 중간 기술이라는 걸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그 분들이 한스 베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어떤 걸 했냐면 중간 기술이라는 것이 너무 애매하다. 어디까지가 중간 기술이냐. 여러분 보세요. 10년 전에 중간 기술하고 오늘날의 중간 기술은 엄격하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50이라는 것이 선진했었어. 선진 기술이 다 하이테크놀로지였어. 근데 10년 후가 됐을 적에는 이게 너무 현격하게 바뀌어져 갖고 그때 10년 전에 하이테크놀로지라고 했던 거가 지금은 중간밖에도 안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적정 기술이라는 것을 그 기준점을 어떻게 지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한스 베커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논리를 전개했는데 뭐냐면 이 중간 기술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맞는 적정한 기술, 적정한 기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로 굳어지게 됐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적정 기술과 중간 기술이라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혼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의 어떤 거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하위 20%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 저개발 소득자 그러니까 소득이 하위 20%된 전 세계의 전체 평균을 잡을 적에 이 사람들을 이 하위 그러니까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들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적정 기술에 대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적정 기술을 쭉 몇 년간을 쭉 하다 보니까 적정 기술에 관계되는 것들을 이제 쭉 넣는데 물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G세이버를 개발했는데 G세이버 처음에 산화철에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가져가는 걸로 계획 잡았었어요. 근데 물류비가 너무 비싸고 이들이 스스로가 만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구하느냐면 그 몽골에서 이 허륵이라고 해갖고 염소나 양을 찜통에다 넣고 끓일 적에 바닥에다가 돌을 넣고 달궈요. 그 돌이 아마 우리보다는 좀 단단한 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을 가지고 그 산화철이나 이 달궈지는 이 재료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대체를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실제 현지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했을 때 현지인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 만들어 갖고 가서 들어가면 현지인들은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고. 크기가 너무 크면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적정한 크기가 있어야 되고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분야, 박사가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거 설명을 한번 잠깐만 뒤에 하겠지만 그게 보면 제가 G세이브를 만들었어요. 근데 연통을 나가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국식으로 우리는 댐퍼라는 걸 이용해서 개폐를 움직였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옮기면 닫히고 왼쪽으로 오면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니까 다 불을 다 꺼뜨렸더라고요. 개폐하는 방법을 몰라. 오른쪽이 막는 건지 왼쪽이 막는 건지.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할 수 없어서 그 비싼 설치한 거를 다 뜯어버리고 다시 연총에다가 이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 날로 꼈다 받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 맞는 적정 기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신경 쓰면. 두 번째, 그다음에 사람들이 협동 작업을 공동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역 사이에 공헌을 해야 되고요. 분산된 재생 에너지를 분산된 재생 에너지를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 뒤에서 조금 있다가 그 했던 사례를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변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적정 기술에 대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0년대, 70년도의 사례를 쭉 보면 60년도 때 이 저기가 나왔어요. 적정 기술에 대한 슈마허가 나왔어요. 그리고 60년도 때 후반 때 이때 들어가면서 저기가 나왔어요. 뭐죠? 한스버커의 저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그 전체적인 것들 맥락을 보면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 3세계를 향한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과학기술을 내서 가지고 굉장히 앞 선두를 지켜가면서 세계를 다 주름잡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후반에는 일본과 독일이 기술 개발로 산업화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폐허가 됐던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 한스 베커가 한 그 서식스 선언에서 그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선진국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원주를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쭉 계속 주창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한기술로서의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기의 적정기술운동은 제3세계의 빈곤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엄밀하게 보면. 그러다가 적정기술이 철학이 현대사회 문제에 가장 성공적으로 연결된 지점이 언제부터냐면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기술 분야로 되면서 그 산업화가 이러면서 폐기물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적에 적정기술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70년도 후반기에 이 카터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립적정기술센터를 설립했고 이 환경을 이렇게 보호하자 지구 온난화나 이래가지고 시범적으로 백악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떤 것이 개념이 잡혀졌냐면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정 기술이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 많이 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저희가 G세이버를 만드는 것이 언제예요? 99년도 2000년도 바로 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몽골에 있으면서. 그때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유학파 교수들이 우리도 이제 살 만큼 되니까 다른 나라를 OECD 국가가 되면서 다른 나라를 또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점점 이제 뭐라 할까? 사람들한테서 되고 있는 판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했어? 하다 보니까 적정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적정 기술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자, 한 예로 들어볼까요? 전기가 하루 동안 끊이면 어떤 상황인데요? 평범했던 우리 일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수도꼭지만 들면 컬컬 쏟아지는 상수도가 어느 상황이 돼서 중단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식수를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모든 것들, 첨단 소재로 만들어지고 과학적으로 인류가 만들었다는 모든 것들이 이게 어느 순간에 트러블이 오기 시작한 장애가 왔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시스템을 배경으로 작동돼요.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적정 기술의 이 활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최빈국인 브론드에 있어요. 아프리카의 남쪽의 중간쯤에서 있는 한 가운데 있는 내륙 국가인데 아주 지독하게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브론디 수도가 주변에 민둥상이 엄청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다 나무를 비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끼리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콩고나 르완다 같은 데서 옆쪽에서 나라에서 나무를 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죠. 땔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중국 한 기업가가 버려지는 쌀은 나니까 쌀을 가지고 쌀겨를 가지고 압축해서 그거 다 버려지고 못 쓰는 거예요. 쌀겨는 바로 퇴비도 안 돼요. 이게 섬유질이 강해서 우리가 퇴비를 사용해야 되는 걸 살짝 불에 끓이거나 태워서 수수로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쌀겨 조개탕을 만들어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겨 조개탕이 흔한 걸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기도 했고 환경에 버려지는 것들을 환경으로 재활용되면서 그 사람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 단계한 것이 어떤 그 지속 가능해서 디자인 쪽으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현대화를 자꾸 90년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규모로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지고 급속도로 발전되다 보니까 적정 기술이 한순간에 이게 뭐라 할까요? 이 난항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하고 대만의 사례가 있었어요. 한국의 대만이 이 뭐라 할까요? 대규모 공업 시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급격하게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소규모 경제를 추구하는 적정 기술 철학이 제3세계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이거는 그냥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주에 불과하다는 이런 인식이 사실 확전되면서 적정 기술이 한 차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적정 기술 운동에서 기존의 인도주의 접근에서 대한 비판이 이제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눠주기식이나 이런 식으로는 대안이 안 된다. 한계성이 있고 지속 가능이 안 된다는 거에서 누가부터 했냐면은 사실 2000년도에 혹시 여러분 폴락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폴폰 사람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래요. 빈곤의 이 책자 빈곤으로부터 탈출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부의 방식이 적정 기술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지적하면서 적정 기술은 좋은 의도를 가지는 서투른 수선쟁이 이 적정 기술을 그런 수선쟁이가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은 냉정한 기업가에 의해서 개발되고 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적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어요. 뭐냐면 이전까지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한계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겪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흐름이 싹 적정 기술이 정말 이런 유익한 기술이나 그다음에 수익하고 연관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만 아직도 옛날의 구닥다리 시절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모순이에요. 자, 이런 흐름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디자인 쪽으로 들어갔어요. 일본에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일본으로 이제 뭘 수출하려고 보니까 일본에 있는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은요 내용은 작아도 괜찮아요. 포장이 이뻐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모든 것들을 잘죠. 우리 물건 하나 사면은 박스 디자인이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디자인 사고의 혁신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적정 기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드림 소사이어트나 디자인 소사이어트라고 부르는 이 적정 기술과의 융합이 이 앞으로의 미래라는 거죠. 이 미래학자 야이셴이라는 사람이 이 정보 사회의 뒤에 올, 지금 우리 정보 사회에 살고 있죠. 뒤에 다가올 미래 사회는 꿈과 이야기 같은 감정적인 요소하고 상상력이 중요시하는 사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적정 기술이라는 것들을 해야죠. 우리는 이제까지의 관점이 적정 기술 그러면 저개발국가 오지에서만 하는 것들이 적정 기술이라는 생각을 생겨에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뭐 적정 기술 뭐 나하고 관심도 없고 나는 좋은 일로 잠깐 하는 거지 이런 인식이 되죠. 내가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관찰을 작년에 조금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농촌에 가서 요 시기 때 관찰해 보니까 한국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 하나 관계봐도 설명을 하겠지만 너무 어려운 환경을 지내면서 움직였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물도 뭐 반마다 다 연결돼 있고 모든 시설 다 시스템 다 돼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조사하고 적용하는 것들은요. 동남아나 또는 한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적정 기술을 통해서 근데 적정 기술에 대해서 이 범위에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꼭 우리가 짚고넘어가야 되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있었던 어떤 분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어느 날인가 이분이 적정 기술의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 적정 기술 하게 됐어요. 스님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떤 거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한국이나 이런 사회에서 한국인들한테 집을 지어주거나 뭐를 할 적에 어떤 시설을 이렇게 고치면 된다. 고치면 일이 빨라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자기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적정 기술이야? 자기 돈벌이 하는 거지.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은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관심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이런 기본 것들을 안 만든 상태에서 되나 안 되나 붙이면 적정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실용시행을 한다는 건 자기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것들에 대해 한계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스스로가 알아요. 이게 내가 개발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이게 적정 기술이냐 아니면 내 사익을 위해서 그냥 만드는 거냐. 당연히 이걸 잘 만들면 공동체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수익도 돼요. 그 사례는 제가 MZ센터를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적정 기술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개발물 도상국에서만 활용되어지는 기술을 말하지는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디자인 혁명이라는 책이 오히려 저개발 국가보다도 중간에 있는 중간 그 국가나 또는 한국 같은 나라에 어디서든지 적용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뭐 대지진 겪으면서 태양광 발전 또는 소형 랜턴이나 휴대용 정수장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적정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딱 이거는 저개발국가 이건 지금 정말 이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지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게 저지르거나 한국 청년들이나 지식인들이 와서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하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소개할 건데 이게 얼마나 무지에서 나오는 건지를 이제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달리 현재는 항상
우리가 위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에너지, 경제, 식량, 기후변화 이런 위기 속에서 발전을 고민해야 되는 정부나 기업, 시민사회, 개개인 누구에게나 적정 기술은 한결같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냥 나름대로 한 15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나만의 자부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기술이든 자본이든 이제는 그 어떤 것들도 이 사람의 최후를 덧입히는 못하면은 지속 가능이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 것들을 통해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때 적정 기술은 첨단 기술과 함께 우리 삶에서 공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의 전체적인 테마가 이 환경이에요. 적정 기술하고 환경하고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된지는 제가 실사례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들은 카더라가 아니라 실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사람 중심의 스마트 사회나 첨단 기술 사회 그리고 드림 소사이티 한가운데에서 적정 기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자리 잡고 활용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오늘 1강은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내용을 강하게 많이 해도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내용들은 다 요약만 해서 요약해서 뒤에서 일어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압축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뒤에서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QA로 하면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